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일찍이 일을 하게 되면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자식들 밥 한 번 굶긴 적 없이 할 거 다 해줘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년이라고 부르기 좀 서글프지만 애들 다 키워놓으니 이런 일이 있네요. 제 하소연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차남이지만 큰형은 어릴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보통 마음고생을 하신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들에 대한 기대감은 차남인 저에게로 왔답니다. 승엽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우리 집 아들 씨는 이제 진엽이 너밖에 없다. 안 그러냐? 네 누나랑 밑에 여동생들이랑 너보고 책임지라 소리는 안 해. 그래도 장가는 일찍 하고 대는 꼭 야무지게 이어야 한다. 어머니는 옛날 분들 중에서도 아주 옛날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그쯤 아버지도 아프셨으니 보통의 마음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총각 시절을 그리 길게 보내지 않고 곧장 장가를 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말하긴 못하지만 아내가 어지간히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여동생들도 놀려대곤 했었고요. 오빠, 저 언니 엄청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오빠한테 완전 빠진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장가가라고 노래를 불러대니 오빠도 이제 별 수 있겠어. 빨리 장가가서 엄마한테 손주도 안겨드리고 그래. 더 나이 먹으면 노총각이라서 장가 못 가.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될 정도로 아내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놓고 가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식구들한테 엄청 눈도장을 찍었어요. 당시 전 썩 장가갈 만한 형편이 안 되었지만 어머니는 크게 밀어붙이셨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둘이 정말 가진 것 없이 결혼을 했어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얻었으니 이후로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갈 몫이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는 네 누나랑 동생들이랑 있지만 얘네들 시집 가는 건 다 알아서들 할 거야. 너는 네 가정이나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차쯤 되었을까요? 저는 그때 일에 참 마음에 크게 화로 남아 있어요. 그 안에 여동생들과 누나도 다 멀리 흩어져 시집을 갔고요. 어머니 홀로 남게 되셨답니다. 이때 전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아내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연세도 많이 드셨고 우리 집 해주신다고 다 털어주시고 노인네가 정말 너무 안 됐어. 저번에도 갔더니 밥이랑 간장에 김치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있더라고. 우리 밑에 집에 새 들어 사는 승연이네 말이야. 거기 다음 달에 나간다지 않았어? 그 집에 어머니 좀 모시면 어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들 둘을 연달아 출산하는 동안 장모님도 저희 집 작은 방에서 3년가량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때 여차하면 장모님께서 완전히 눌러앉을 분위기이셨기 때문에 이걸로 부부끼리 꽤 다툼을 했어요. 아내는 그때 일을 들춰가면서 사납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랑 같이 살 때에는 그렇게 매번 불편하다고 하고 내 동생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집에도 잘 안 들어왔잖아, 당신.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고민 한 번도 없이 모시자고 그래? 모시면 대체 언제까지 모실 생각인데? 승연이네 나가는 것도 나는 지금 아까워 죽겠어. 빨리빨리 누가 들어와야지. 우리도 월세 받고 먹고 살지. 당신 어머니한테 월세 받을 건 아니잖아. 이 말에 저는 몹시 화가 났어요. 이 집을 얻는 데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무리하시고 본인은 쪽방 같은 곳에서 사시는 우리 어머니에게 방 한 칸 내드리는 것도 싫은 걸까요? 이 집이랑 우리 어머니랑 아예 관계가 없어? 게다가 멀쩡하신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프시잖아. 허리랑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소연하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겠어? 바로 아랫방이라도 사시면
서로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잖아. 그러는 장모님은 아예 한 집에서 사시면서 처남까지 불러대시고 저 형들까지 수시로 드나들었어. 그거랑 그게 같아? 아무튼 나는 반대야. 민용이랑 유진이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자꾸 일 벌리려고 그러지 마. 약속도 마음대로 잡고 사람들 막 몰고 들어오지 말고. 나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아내가 이처럼 한사코 반대하는 통에 저는 결국 마음을 접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대놓고 우리 집에 오겠다 소리를 하신 적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는 집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고 이건 어찌되었건 또다시 아내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니까 딱 그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이 좀 돌봐줘. 내가 가서 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잖아. 돈 버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 죽겠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신경 써준 거 잊지 않을 테니까 이때만 좀 봐줘라, 응? 으휴, 내 팔자야. 친정 엄마랑도 사이 먹같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 뒤치다꺼리에 애들 꽁무니도 기차게 쫓아다녀야 하고. 정말 이러느니 죽는 게 낫다 진짜. 아내는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바가지를 긁어댔고 어머니를 보살피고 온 날이면 그렇게 밤마다 소주를 애들 몰래 마시더군요. 저를 기다렸다가 꼭 잊지 않고 화를 냈어요. 대체 왜 맨날 이렇게 늦게 다녀? 나는 노인네 신경 쓰고 애들 돌보느라 몸이 몇 개라도 정신이 없는데. 아내의 이런 짜증과 성질은 제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 어머니에게 티가 났나 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참 아릿하더라고요. 진여봐, 다음엔 민용의 미 보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라. 네 누나가 한번 들린다고 했어. 넘어져서 뼈 부러진 것도 여지껏 치료 잘 받고 있지 않냐. 그니까 멀리 왔다 갔다 고생하지 말고 안 와도 된다고 해.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직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려도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고 힘이 잔뜩 빠져서 아내에게 이 말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답하더군요. 그래, 멀쩡히 딸들 있는데 애들 키우는 내가 다닐 필요 없잖아. 당신도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 아휴, 이제 좀 살겠네. 그러면서 쓱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제 어머니고 제 몫의 효도라지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 계실 때 흑염소부터 해서 한약이며 뭐며 그렇게 따지시는 거 다 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애기들 보러 다녀가셨을 때도 장모님을 이렇게 훈수를 두셨었어요. 자네, 자꾸 그렇게 집에 어른들이 다녀가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아, 나야 애 조리해 주러 온 거고 곧 갈 거지만 아무튼 명분이 있지 않나. 얘도 몸조리해야 하는데 자꾸 시어른들 다녀가시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밥이라도 하고 뭐도 해야 하는데 몸이 그래서 풀리겠나? 이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어차피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고 몇 년 후 지나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앞서 낙상 사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병 때문이셨지만 어머니 한번 집에 제대로 못 모셔본 게 너무나 한이에요. 이건 저희 큰 누나와도 생각이 일치하답니다. 와, 나는 아직도 올케한테 분이 풀리지 않아. 우리 엄마나 너나 유순한 성격이라 그렇지. 대쪽 같은 우리 아빠를 닮은 나랑 계속 부딪혔으면 진짜 편하게 못 살았을 텐데 말이야. 누가 시집살이 시킨다니? 그것도 쥐뿔도 없이 시집 온 주제에 지네들 결혼 성사시키겠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이야. 노인네 단 일주일도 모시기 싫어서 그렇게 인상을 팍팍 써? 이 얘기 안에는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어서 다소 놀랐는데 누나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올케 진짜 너무너무 서운해. 나는 제 친정엄마는 사위 집에 3년을 엉덩이 붙여놓고 그 집 해준 시어머니는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진짜 다 양보해서
진엽이 너랑 애들 생각해서 옳게 봐주는 거야. 장래 때도 그렇게 통곡을 하는 올케를 보고 얼마나 가소로웠는지 몰라. 네 매형도 천안댁은 어쩜 그리 눈물이 많냐고 묻더라. 자기가 올 일이 뭐가 있어? 모시기 싫어서 밀쳐낸 노인네. 진짜 죽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난대? 그러면서 큰 누나는 가능한 한 제 아내랑 이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아내 역시 큰 누나에 대한 감정이 무척 나빴어요. 나는 큰형님 너무 불편해. 당신이 앞으로는 자주 안 마주치게 좀 해봐. 어머니 장례 때 내가 얼마나 들볶였는지 알아? 진짜 자기네 형제 중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저도 짜증이 나서 퍼부었고 늘 불만 덩어리였던 아내는 저에게 더 날카롭게 굴었어요. 그만 좀 해. 어머니 장례 지나고 얼마나 됐다고 또 우리 가족들 갖고 궁시렁궁시렁. 진짜 양쪽 어른들한테 서로들 좀 잘하면 안 돼? 너무 숨 막히고 갑갑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여지없이 애들은 울어버리고 또 아내는 그걸 제 탓이라며 본인도 눈물, 콧물을 짜냈어요. 전 이런 볼썽사나운 분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늘 자리를 피해서 멀리 나가 있었어요. 아무튼 어머니에 대해 떠올리다 보면 늘 아내에 대한 미움이 같이 붙어서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는 꽤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어쩌면 그냥 흘려버려도 될 사건일진 모르지만 우리 부부 사이엔 꽤 큰 화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곧잘 어울리던 옆집 애엄마의 일이었거든요. 세상에, 승구 아빠 말이야. 그때 막 휘두르는 거 봤어? 승구 엄마도 참, 평소에 그렇게 찍어 바르고 여우처럼 꾸미고 다니더니 그게 뭐냐고. 가정 있고 애 키우는 여자가 뒷공무니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아휴, 지 남편한테 맞아도 싸지. 으휴, 그렇고 말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옆집 엄마는 확실히 예쁘장하고 그 시절 애엄마들에 비해 날씬하고 눈길을 끄는 모양새였어요. 아내는 옆집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서도 늘 집에 와서는 뒤로 험담을 하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지 자식 자랑을 꼴도 보기 싫게 하는 거 있지? 우리 유진이 또래고 끼키야 쟤가 뭐 얼마나 천재겠어?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몸매가 아가씨처럼 날씬하다는 둥. 하여간 지 자랑 안 하면 죽게 생겼나 봐. 이상한 여편네라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여지없이 내면서도 어울리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승구 엄마 그렇게 싫다면서 왜 맨날 같이 시장 다니고 그래? 어제도 보니까 놀러가 있더만. 그렇게 싫으면 다니지를 마라. 그 엄마는 당신이 이렇게 욕하는 거 들으면 기겁하겠다. 내가 뭔 욕을 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승구 엄마 보고 느낀 거 말하는 거지.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들도 다 똑같이 그런다니까. 그 엄마 어울릴 사람 하나도 없고 불쌍하니까 내가 만나주는 것뿐이야. 얼굴도 여시처럼 생겨서 맨날 말도 밉상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 정말 전 여자들의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우리 누나나 동생들만 봐도 싫은 사람들은 대쪽같이 끊고 지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영업을 끝내고 일찍 돌아와 보니 동네의 연립 주변이 아주 시끄럽게 떠들썩했어요. 가끔 마주쳤던 옆집 그 부부가 동네 밖에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옆에 웬 남자도 붙들려서 야단이 났더라고요. 뭐야?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저기 그 승구 엄마 아니야? 아이고, 옆에는 승구 아빠잖아. 당신이 좀 말려봐. 아이 참 저걸 내가 무슨 재간으로 말려. 들어봐 당신. 글쎄 승구 엄마 남자 만나고 다녔다잖아. 춤바람 났대. 저 남자 거기 선생인가 봐. 승구 아빠가 쫓아가서 잡아 끌고 왔다잖아.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냐 저걸. 아주 뼈도 못 추리겠네. 정말. 하여간 승구 엄마 화장 이상하게 하고 딱 붙는 옷 입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진작 이런 사단이 났겠지. 안 그래? 사실 아내는 이 엄마에 대한 질투가 아주 심했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 승구 엄마에 대해서 뭔가 기억하는 말만 해도 눈에 불을 켰거든요. 당신 뭐야, 지금? 저 엄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아주 미쳤어, 정말. 남자들은 다들 왜 그 모양인 거야, 진짜? 이봐, 생사람 좀 잡지 마. 그거 다 당신이 했던 얘기대로 지금 말한 거 아니야. 내가 승구 엄마가 뭔 차를 타고 다니고 어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생사람 잡고 괜히 뿔을 내던 아내는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도 절대 사과하지 않았어요. 하여간 그 집은 외도로 인해 집 앞에서 큰 소란을 피웠고 그 집 아빠가 아내의 불륜남을 잘못 손대는 바람에 꽤 상황이 나빠졌어요. 진짜 세상에 어찌 되려고 저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승구 아빠가 열받아서 한 대 칠만도 했잖아. 그걸 갖고 병원값 물어내라느니 가짠치도 않은 이유를 붙여대면서 저렇게 줄줄이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승구네는 이제 이 동네에서 다 살았지 뭐. 이사 가야 돼, 저기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집 얘기는 듣기 싫었고 사사건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아내에게 점점 지쳐갔어요. 집에 와서도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과 가끔 놀아주곤 했답니다. 헌데 애들도 늘 불만이 많은지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더라고요. 종일토록 붙어있는 게 지 엄마여서 그런지 몰라도 딸내미가 어느 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이, 다 꼴보기 싫어. 아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개망신이야. 그런 건 쪽팔려서 하기 싫어. 유진이 너 이 녀석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망신이네 뭐네. 쪽이 팔려? 너 이놈 회초리 갖고 와. 저는 정말 눈물 쏙 빼게 아이들을 야단쳤어요. 버릇없이 구는 꼬락서니를 볼 수 없어서 마구 화를 냈는데 아내는 그걸 또 감싸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얘네들 10달 품고 있다가 배 아파가면 나았어? 왜 애들한테 윽박질러 대고 난리여? 내 몸 아파가며 낳은 내 새끼야. 그만 짜증 좀 내슈. 아내와는 늘 이런 식이었고 그러니 집에서 마주하면 싸울 일밖에 없었어요. 요즘 TV를 보면 세상이 진짜 골백번도 바뀐 건지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좋은 선생님께 교육도 받더군요. 우리 세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면 누가 우리 부부나 아이들과의 사이를 보고 좋은 말을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서글프게 들어요. 아무튼 늘 불만을 토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게 인상인 아내는 느닷없이 애들을 키워낸 후 본인도 일을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나는 당신이 갖다주는 쥐꼬리 월급만 갖고는 못 살아. 나도 돈 벌고 아무튼 그렇게 살 거야. 다 주변의 일을 잘만 하더라. 애 키우고 이럴 거 아니었으면 이런 총구석에 박혀서 안 살지. 저렇게 막말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세를 줘가며 조금씩 집을 늘리고 이사도 하고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막상 저런 말들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디 한번 일해봐라 했고 곧장 몇 개월간은 다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내 마음속엔 엉뚱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저는 아내 때문에 하루도 편히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남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저번에도 무슨 어촌 가서 뭐 하다가 다 말아먹고 그렇게 욕 얻어먹고 목숨만 건졌다며. 그럼 당신 지금 일하는 게 저남 보태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잘못이야? 내가 벌어서 우리 동생 보태주는 거울시다. 그렇게 쌍시짐 켜고 화낼 일이냐고. 당신 일 아니면 그렇게 퍼뜩 신경 곤두세우지 마. 아내의 말에 저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택시기사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사실 경제권도 전부 저에겐 있긴 했어요.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사는데 그 정도 권리는 저에게 있어야죠. 아내는 그걸 무척 달갑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혼자 나가서 돈을 번다면서 날이 서 있더군요. 당신이 얘 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나서지 말라고. 하지만 얼마 보태준다고 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 당신은 나한테 돈 한 푼도 1원도 안 맡기려고 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쭉 펼쳐대는 아내에게 지쳐
저는 모든 얘기를 다 접고 모른 척했어요. 그나마 이때 제가 처남에게 꽤 쓴소리를 해서 우리 집에는 못 드나들었어요. 처남, 누나가 요 근래 애들 놔두고 나가서 일하는 게 처남 사업 때문인 거 알지? 나는 이 꼴 올해는 두고 못 봐. 애들 아무리 컸다고 해도 자네도 처남 댁이랑 애 키우고 살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누나보다 처남이랑 내가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아서 잘 설득해봐. 이렇게 언지를 주었지만 결국 아내는 몇백 안 되는 돈을 자기 동생에게 주었고요. 그걸로 처남댁과 옥신각신하며 또 시누이 짓을 하더니 결국 처남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억울해하지만 그걸 누가 달래줄 수 있겠나요? 그 봐, 형제간에도 돈거래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처남 하는 내내 족족 다 망하는데 뭘 그렇게 믿고 빌려줘? 다시 달라고 매일 쫓아다니고 처남 댁 괴롭힐 거면 주지를 말았어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제 말을 원래 듣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때 큰아들 녀석도 입시 준비를 할 때라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였고 그래도 자기 아들한테는 끔찍한 사람이라 이 시기는 그럭저럭 지나갔답니다. 아들, 딸 각자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갔다 오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애들 한창 어릴 때보다 이때 더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던 때 갑자기 깜짝스러운 소식이 우리 가족을 덮치게 되었어요. 아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늘 인상을 쓰던 저였지만 이땐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잠깐만. 다시 얘기해봐. 병원에서 그래? 암이라고? 아니, 병원을 한 군데만 가면 어떡해. 당신 진정 좀 해. 야, 민용아. 엄마 좀 네가 부축 좀 해라. 이날 우리 가족들은 모두 침울해져서 좀처럼 주방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청척병력같이 갑자기 우리 집에 날아든 그 비보는 아내가 암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모로 여성암 관련해서 검진을 쭉 받아오고는 있었는데 몇 해 건너뛰다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들 20, 30대가 되어 클 만큼 컸다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엄마, 어떡해? 아빠, 어떡해? 내 친구 엄마도 이렇게 늦게 알았단 말이야. 요즘 아무리 예우가 좋다고 해도 난 몰라. 아빠 어떡해. 엄마 너무 불쌍해. 딸은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아들놈은 저를 닮아 당장 밖으로 눈물을 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충 봐도 알겠더군요. 얼마나 참담해하고 속상해하는지 말이에요. 꽤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살았던 처남도 이때 연락이 왔고 무슨 사연인지 똑같이 손절하고 살았던 장모님도 뒤늦게 아내를 찾아왔어요. 아내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동안 무척 혼란스러워했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늘 노심초사 아내를 돌봤어요. 평생 이룬 것 없이 나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남편이랑 애들 반만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내 몸에 이런 암덩어리가 있는 건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맨날 화병을 달고 살아서 그런가? 커피에 프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다. 당신, 나 진짜 억울해. 나 이렇게 가는 거야? 나 무서워, 당신. 아내의 이 말을 들으니 멀쩡할 때였으면 아마 싸웠겠지만 그럴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오죽 힘들고 지칠까 나도 안 겪어본 저런 큰 관문 앞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싶었어요. 아내의 암 기수가 그나마 그렇게 늦게 발견된 건 아니어서 치료 방법도 있었고 더 힘든 혹한에 있는 환우들보다는 약한 치료들이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아내는 늘 정신줄을 붙잡지 못해 무척 괴로워했답니다. 저는 본래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그냥 바른 말들만 했어요.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그러지 마.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가서 일하고 또 일하잖아. 세상에 헛되고 그런 게 뭐가 있어. 당신 받쳐주겠다고, 당신이랑 또 밥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는 계속 쳇바퀴처럼 돌잖아. 당신 누워있는 동안 나는 움직이고 열심히 뛴다고. 그런 말할 시간에 애들 생각해.
어떻게든 살 기운을 내라고. 생각해보면 참 멋없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해대고 있으니 아내도 저로부터는 큰 힘을 못 얻었던 것일까요? 나중에 딸아이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아무리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모른다지만 그런 멋들어지지 않는 말밖에 못해? 엄마 우울해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 나도 괴로운데 엄마는 오죽하겠어? 아픈 사람이니까 아빠야말로 좋은 말 좀 해줘. 예쁘다, 잘 될 거다. 그럴 말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란 말이야. 이런 딸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건 아무리 평소 자주 싸우고 툭하면 입 밖으로 이혼을 내뱉는 아내일지언정 저조차도 이 상황이 무서웠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도 무척 괴로웠지만 나보다 젊고 계속 내 옆에 있어준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하는 상황이 어떨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 유진아, 네 말이 맞다. 아빠가 좀 더 노력할게. 니네는 엄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을 아빠는 못하겠어. 아빠도 사실 엄마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랑 엄마 옆에 좀 있어줘라. 니들이 좀 챙겨줘. 이런 약한 소리를 할 정도로 당시 우리 가족은 참 여러모로 우울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언젠가 빛은 깃들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약이 되었고 아내의 병은 감사하게도 무탈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물론 그 뒤로도 꾸준하게 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지만요. 그때 딸이 이런 계획들을 냈었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다 같이 여행 다녀오자. 오빠랑. 우리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못 해봤잖아. 엄마 치료 잘 받은 기념으로 다녀오자. 응? 그리하여 난생 처음 애들 안내를 받아서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정말 애들이 힘을 많이 썼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헌데 아내는 그 여행이 기점인 건지 암이 기점인지 몰라도 치료 후부터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걸까요? 죽은 문턱까지 가서 그쪽 구경을 하고 오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무 빠득빠득 다 아껴가며 징글징글하게 붙잡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건 다 할 거야, 난.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봐주려고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아프게 투병하는 모습을 저도 꽤 장시간 봐왔으니까요. 그래,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하려고 했던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민영이랑 유진이한테 말해서 같이 가자. 먹고 싶은 것도 조심하면서 먹고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치료비며 뭐며 우리 가족 경제는 꽤나 많이 부담을 얻은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아내가 그런 생뚱맞은 꿈을 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엄마, 무슨 수술한다고? 아니, 뭐지? 절제한 다음에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엄마는 이제 환갑도 다 돼서 왜 그런 걸 하려고 해? 참 망측하게도 아내는 신체 특정 부위 수술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위험하지 않냐고 막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다며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 주책맞게 나이대로 늙어가면서 살기 싫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우울해. 좀 하고 싶다는 거 해보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유진이 너한테 해달래? 네 아빠한테 해달라는 거니까 너는 참견하지 마. 아내는 치료 후에 좀 차분히 마음도 가라앉고 정리를 잘 해나갔으면 했는데 계속 저렇게 어디 튈지 모르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하긴 아프기 전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 차분한 모습이 더 이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받아줄 수 없었어요. 나는 그건 찬성 못해. 큰 수술,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일들을 감행한 거야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절제한 것도 자연적인 순리였고 이제 와서 왜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술한다는 거야. 나는 반대야. 당신도 위험할 거고 그런 데에 대줄 돈도 없어. 민용이랑 유진이 시집 장가 보낼 생각도 해야지. 이제는 내가 쓴소리를 좀 해야겠어, 당신. 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반대했고 급기야는 이런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좋아. 그럼 반대들만 하지 말아줘. 나는 내 여윳돈 갖고 있는 걸로 할 거야. 암 걸렸다가 나았는데 아프다가 살아났는데 그럼 계속 환자처럼 맨날 얼굴 죽상하고 시커멓게 살으란 뜻이야? 그런 거 아니면 다들 참견 좀 하지 마. 이러면서 끝끝내 수술을 강행해버렸고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그 얼마간 외면했었네요. 이땐 딸 역시 이해할 수 없단 투였지만 본인 아니면 누가 자기 엄마의 이런 수술을 챙기겠어요. 우리 엄마지만 엄마 진짜 독불 장군이야. 나는 새삼 우리 아빠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엄마 편 들고 아빠 나쁘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아빠가 제일 불쌍해. 엄마는 왜 그렇게 아빠 속을 썩여 진짜? 어느새 자식인 딸조차도 늘 지 엄마 편에 서던 딸도 이땐 제 편을 들더라고요. 아들은 일찍이 이 부분을 어이없이 여겼고 지 엄마랑 말도 하기 싫어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그런 경우가 드문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동료 직원 말로는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 얘기야? 조카 얘기라고? 김씨 조카 뻘이면 한 20, 30대 됐을 거 아니야. 그 나이쯤에 그런 나무에 걸렸으면 다시 복구하고 싶겠지. 나이 들어서 걸린 할머니들은 그런 거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동료 직원 말만 따라 환갑 언저리 할머니가 뭔 그런 수술을 하겠다는 것인지 옷 입을 때마다 초라해진다는 둥 하도 성질을 부려대니 그냥 반대만 안 했을 뿐이에요. 아무튼 주변에서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저만 반대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휴, 자리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네. 어째 항암할 때보다 더 고생하는 느낌이야. 아무튼 만족도는 높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긴 한 것 같아. 돈이 있어야 해당되는 얘기지만 아휴, 아무튼 이제 진짜 빈털털이다. 쌈짓돈은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러면서 아내는 수술 결과에 만족해했고 온 맵시가 산다며 한창 좋아하더라고요. 딸도 처음엔 못마땅해 했지만 제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니 맞장구 쳐줄 수밖에요. 하지만 아내의 이후 행보는 저와 점점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어요. 아이고, 나이 60 먹은 할망구가 뭔 옷을 그리 입는데 흉하게. 또 유진이랑 어디 백화점에라도 갔다 온 거야? 돈이 아주 썩어나. 아들내미 딸내미 시집장가 안 보내냐고. 아휴, 진짜 촌스럽게 굴지 좀 마시오. 말 맞다나. 요즘 다 젊게 사는 세상이야. 당신이야말로 그 흰머리 백발된 거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딸 식장 손잡고 들어갈 때 아빠 아니고 할아버지인 줄 알면 어떡해? 아내는 묘할 정도로 멋을 부리기 시작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도 요란스럽게 늘어놓더라고요. 딸이랑 같이 다니면서 재밌게 꾸미나 싶더니 이후론 딸도 피곤해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엄마, 진짜 이건 농담이지만 혹시 바람난 건 아니지? 우리 아빠 버리면 안 된다. 근데 나 더 엄마 따라다녀주기 힘들다. 예전에나 그렇게 좀 꾸미고 다니지 그랬어. 하여간 우리 엄마 요즘 살만 나나 보네. 이러면서 어느 정도 맞장구 쳐주다가 빠지더라고요. 아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연애하고 돌아다니느라 집에 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마냥 이런 아내의 행보를 모른 척하기엔 날이 갈수록 집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늘어나니 참견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돈 좀 작작 써. 아무리 이제 애들이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온다지만
이 집엔 밥 먹을 사람이 없냐고? 맨날 사 먹고 들어오고 나는 다 들러붙은 밥 조각이나 먹고 햇반이나 돌려주고 아주 벌써부터 찬밥 취급을 하면 어떡해? 그런 저에게 아내는 아무리 갱년기라 화가 많아졌다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인네 둘밖에 없는 집에서 찬바람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촌스러운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그만큼 내가 해다 주는 밥 먹었으면 됐지. 이제 당신도 좀 알아서 차려 먹고 그래. 나이 먹고 황혼이혼 당하기 싫으면. 저도 이때 기가 막혀서 같이 싸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지간한 농담이어야 받아치지. 여지껏 있던 불만도 참고 살았고 여러 가지 서운한 게 있지만 다 입 밖에 안 내고 살아왔어요. 심지어 투병하던 아내, 치료 끝나고 투정하는 모습도 참아가며 받아줬다고요. 근데 제가 뭘 잘못해서 황혼 이혼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이후부터 저는 완전히 빈정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아내와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게 더 반가웠던 듯 대놓고 밥도 안 하고 집안도 돌보지 않더군요. 외려 아들이 이렇게 성을 낼 정도였어요. 아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간만에 집 들어왔더니 엄마, 뭐 먹을 게 이렇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밥 안 해? 아빠 밥 안 줘? 아휴, 뭔 놈의 라면도 없냐 집에. 온갖 호라비 냄새만 나고. 아, 엄마, 밥 좀 줘. 아내는 자기 아들이 저렇게 불쑥 들어와서 밥 찾으니 냅다 마트 뛰어가서 장을 받아가 차려주더군요. 그때 얼마나 속으로 서글펐는지 몰라요. 밖에선 음식 냄새가 나는데 저만 안방에 틀어박혀서 렌즈에 돌린 밥을 대충 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제 앞에 불어닥친 태풍을 생각하면 이건 일도 아니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애들 도움을 받아 한동안 정신과를 다녔어야 했거든요. 비가 아주 많이 오고 하루 내내 저를 괴롭히는 손님들만 마주치던 그날 밤, 돌고 돌아 어떻게 제 앞까지 왔는지 모를 그들을 저는 제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답니다. 손님, 저기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 차에 올라타 넋이 나간 중년 남녀는 술을 어지간히 진탕 마신 게 아니었어요. 여차하면 구역질이라도 할까 싶어 노심초사했고 애지간해선 저도 사람인지라 안 태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도 요란스럽게 올라타길래 그대로 운행을 하는데 둘 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딸꾹질만 하는 거예요. 결국 안 되었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 차 반복해서 물으니 그제서 남자가 답을 하더군요. 자기야, 자기 집 어디야? 땡땡동 맞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집 어디라고? 무슨 아파트? 이름을 말해봐. 나 까먹었어. 자기야, 기사님이 묻잖아, 어? 이러면서 중년 남자는 옆에 완전히 기절하다시피 한 여자를 연신 흔들더군요. 그러는 김에 눌러쓴 모자가 쓱 벗겨졌는데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인상을 찌푸리고 듣고 있었어요. 걷다 대고 뭐라 대답을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내비를 찍으려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주소를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뒤통수에 피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순간들이 진짜 카드를 스르르 펼치듯 벌어졌어요. 아저씨, 저게 땡땡동 땡땡로 땡땡 아파트요. 땡땡동이니까 아유 죽겠다 진짜 자기야. 나 그냥 자기 집 가면 안 돼? 자기 집 가고 싶다. 뒤통수와 온 정수리가 아파올 정도로 이상하게 쎄한 느낌이 제 온몸을 휘감았고 눈을 찡그려가며 다시금 그 여자를 제대로 직시하며 쳐다보았어요. 모자가 뒤통수에 걸려 달랑달랑하고 고개를 푹 숙여서 중얼거리던 그 여자는 다시 딸꾹질을 하며 제 차 얼굴을 확 들더군요. 거의 고구마색으로 시뻘개진 얼굴하고 중얼거리던 그 여자는 정말 꿈에 다시 그 장면이 나온다고 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소름이 돋을 그 어떤 귀신보다도 무섭게 느껴졌을 제 아내였어요. 이미 본능적으로 내 아내라는 걸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칫하면 눈을 슬쩍 감고 현실을 부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선은 다시 실눈을 뜨고 숨을 몰아쉬며 다시 보았는데 앞만 봐도 아무리 죄 없는 내 얼굴을 찌푸리며 부인하려고 해도 그 여자는 제 아내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양복만 차려입고 똑같이 백발인 웬 중년 남자놈 품에 안겨 징징대는 소리를 내고 시뻘겋게 취한 저 추한 중년 여자, 그게 제 아내라니요. 와중에 그 중년 남자놈은 이렇게 중얼거리지 뭐예요. 나도 데려가고 싶지. 근데 다 늙어 빠진 마누라가 손톱 세우고 죽일 듯이 보고 있는데 우리 토끼 같은 자기 어떻게 데려가냐. 큰일 나 자기.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잖아. 그니까 얼른 집에 가서 자라고. 와, 정말 저는 이것저것 다 구분 않고 사정없이 들이받고 싶은 기분이 되었어요. 그 순간 기가 막힌 저의 마음을 누가 비슷한 무게로 알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던 대화는 암만 생각해도 참 주옥 같았어요. 슬프다 슬퍼. 진짜 자기네 집은 언제 이혼해준대? 우리 집은 영감탱이가 말이야 이혼 안 해준다잖아. 아유, 나도 딸년 시집 보낼 때까지는 참아야 돼. 우리 딸이랑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그동안 새끼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 더 듣고 있을 수 없어진 저는 차를 돌려 한참을 저도 모르게 어딘가로 이동했어요. 가다 보니 점점 칠흑 같은 어둠과 손닿을 듯 만났고 비는 계속 거세게 쏟아부어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안 갈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이것들은 지들이 어디로 운반되고 있는지도 모를 수밖에요. 그대로 저는 어디 빛이 들지 않는 저수지 쪽으로 다다르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저 역시 넌 놓고 있다가 사고 칠 것 같아서 겨우 정신 부여잡고 가다 보니 그런 곳에 다다른 거였어요. 그나마 남자놈이 술이 덜 취했던 것인지 아니면 좀 깬 건지 몰라도 살 길을 찾아 이렇게 묻더군요. 아휴, 기사님, 여기 어디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나? 자기야, 여기 어디야? 몰라. 나는 우리 집 도착하면 그때 자기가 깨워줘. 속 아파 죽을 것 같아. 전 여기서 차를 멈춘 뒤 그나마 정신이 살아있는 남자놈에게 말했어요. 잘들 노네 진짜. 너 마누라도 있는 새끼가 뭐 하는 거냐 진짜. 자식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이때 속에서 온갖 욕지기가 올라오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 몸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불현듯 진짜 왜 그 몇십 년 전 일이 떠올랐던 것일까요? 옛날 작은 동네 연립 살 때 그 옆집 살던 순구 엄마 아빠인가 그 집 말이에요. 여자가 바람나서 남편이 이성을 잃고 상간남을 날렸던 그때 역으로 그 아빠만 억울하게 될 뻔했었거든요. 그거 생각이 갑자기 나서 가까스로 참았어요. 그리고 제 뒷좌석에 타 있는 이 남자놈은 기겁해서 묻더라고요. 에? 뭐라고? 뭐라고요, 기사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요? 그래, 너 말이야, 너. 니네 안 되겠다. 네 마누라랑 다 알려서 세고랑 자게 해줘야겠다. 좋게 말할 때 너 사는 곳 빨리 불어. 불어야 내려줄 거야. 그러다 이놈도 술 어지간히 취해 있는 중에도 약간 쎄했는지 아니면 긴장했는지 슬슬 받아치더군요. 아니 뭐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는 대체 어디고? 빨리 안 움직이면 신고할 거예요. 이상한 수작 부리지 마세요. 자기 일어나봐 빨리. 그러자 저는 바로 곧장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놈은 숨 멎은 듯이 입을 다물더군요. 이 형자, 저 여자 이름 이 형자 맞잖아. 아니야? 나이도 말해줘. 이때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뒤이어 뱉은 제 말에 이놈은 사시나문 떨듯 떨더라고요. 안 떠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내가 이 형자 남편이다. 남편이라고. 남편 앞에 앉혀놓고 잘하는 짓들이다 니네.
이렇게 읊졸린 제 말에 그놈은 완전히 얼어붙는 듯 하더니 차마 입 밖으로는 소리를 못 내고 제 아내를 마구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아내는 뒤늦게 깬 듯했고 저는 정말 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아내 이름을 불렀어요. 대체 뭔 마음으로 불렀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형자야, 일어나라 그만. 저 일어나라고 진짜. 아내는 개슴츠레한 얼굴로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봤고 저는 손을 들었다가 우선은 참고 그저 노려보기만 했어요. 아내의 그 풀린 눈이 저와 점점 맞아 들어가자 마치 지진이 난 듯 온몸이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좀쳐 일어나라 진짜. 여기 쥐도새도 모르게 내려놓고 가버리기 전에. 아내는 입 밖으로 저를 부르기도 뭐했던 건지 일단 그 소눈 같은 눈동자를 껌뻑거리며 연신 불안에 떨더군요. 너희들 어디서 만났냐? 빨리 불어. 얼른 말 안 하면 그냥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어쩔래? 그러자 그 남자놈은 계속 입을 못 댔고 급기야 아내가 입을 열더군요. 아니야. 그냥 동호회에서 만났어. 나 요즘 뭐 배우러 간다고. 아니, 당신이랑 사이 안 좋아서 말을 못했는데. 당신, 저기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봐봐. 참 이게 막상 현실에 닥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너무 바보 같은 말들과 행동들이 속에서 서로 앞다투어가며 쏟아져 나오려고 악을 쓰더라고요. 정말 이때 큰일 날 뻔했어요. 몇 번이나 속을 쥐어뜯으며 참았는지 몰라요. 니들 경찰서 갈래 지금? 어떡할래? 형자니 나랑은 이제 못 산다. 그럼 저 새끼랑 살 거야? 그러자 아내는 정말 도저히 이렇게 걸리게 될 그림을 조금도 상상 못했었는지 아주 참담한 표정을 짓더군요. 당신, 잠깐, 왜 이래? 진정 좀 해봐, 응? 야, 너부터 말해봐. 너 우리 마누라랑 살 거냐? 똑바로 말해봐. 그놈은 우물쭈물 거리면서 연신 제 눈을 피했고 어느새 제 아내와도 물리적으로 거리를 슬슬 두더라고요. 모르면 몰랐지. 눈 앞에서 보고서는 너 멀쩡히 못 걸어나가게 할 거야. 형자랑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해. 못 살겠으면 내려 여기서. 그러자 정말 제가 말을 다 마치기도 무섭게 한 몇 초 지났을까요? 너무나 멍청하게도 그놈은 지갑만 챙기고 핸드폰은 그대로 뒷좌석에 흘린 채 총알같이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좁디 좁은 택시 안이 마치 허허 벌판 같은 공간이 되었고요. 저와 아내 둘만 멍청하고 공허하게 남아있었어요. 아내는 그놈을 붙잡지도 그렇다고 그냥 나가게도 둘 수 없었는지 아주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니도 내려라 여기서. 형자야, 얼른 내리라고. 저는 그 깜깜하고 어둑어둑한 곳에 아내 혼자 두고 갈 생각이었어요. 제 모습이 참 야멸차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제 속을 더 뒤집어 엎어놓는 건 아내였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 좀만 더 나가서 밖에 가로등 있는 데로까지만 가서 내려주면 안 돼? 당신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잖아. 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민용이한테라도 연락해서. 야, 이 가시나야, 빨리 내리라고. 애들 이름은 입에도 쳐 올리지 마. 제 말에 눈을 희번득하게 꿈뻑이던 아내는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뭔지 체감이 되었나 봐요. 그나마 그놈과는 다르게 그 와중에도 얍삽하게 지 가방을 챙겨서는 후다닥 내리더군요. 그러고 저는 아내가 내린 것을 확인하고 바로 쏜살같이 차를 움직여 사라졌어요. 그날 제가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운전해서 집까지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아내는 그날 새벽에 집에 들어왔고 저는 안방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상담할까 하다가 속병이 나서 그러지도 못했고 며칠간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딸만 그저 제 걱정을 하며 돌봐주는데 그러는 사이 저는 찬찬히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아내와 서로 동선이 맞닿지 않도록 한 집에서 피해 다니며 제 눈치만 사정없이 보고 있는 아내가 너무 역겹게 느껴지는 순간
결국 딸애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유진아, 아빠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미안하게 됐다. 너랑 민용이한테 민용이도 저녁에 집으로 불러라. 아빠가 불렀다고 해. 이때 온종일 집에서 손톱 물어뜯고 시종일관 제 눈치만 보던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역시나 눈물 가득한 딸애는 저를 올려다보며 사정사정을 했으나 이미 전쟁은 일어나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하여 저녁에 아들까지 불러놓고 쓸개를 들이마시는 기분으로 애들 앞에서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사실 말이 이혼이지 제가 집을 비워둔 하루 사이 아내만 집을 대강 챙겨서 나갔어요. 아내는 그 와중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저에게 따져 묻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별 바닥에 찌든 모습을 다 보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온 기간이 얼마인데 돈을 그것밖에 내가 못 가져간다니 말이 돼? 내가 기여도가 없다니. 애들 먹이고 키운 게 얼만데. 아니, 나도 잘못한 거 알지만 이거랑 정이 들어버린 문제랑 내가 당신이랑 애 키워온 문제는 다른 거잖아. 아이 참, 그렇게 화내지 말고. 알았어, 나간다고. 근데 연락할 거야. 나 이 돈만 받는 건 말이 안 돼. 이야, 암환자를 그렇게 지성으로 같이 돌보고 신경 써주고 이후로 형편껏 행복하게 살자고 마음먹었는데 그걸 내치고 굳이 외모 단장을 하고 엇나가던 아내. 그래놓고 저에게 들려준 결말은 외도라니요? 그나마 멍청하게 핸드폰까지 다 놓고 나가버린 그 남자놈은 저에게 모든 신상이 다 털렸고 블랙박스까지 증거로 책 잡혀 상간남으로 위자료를 저에게 주게 되었어요.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안에 아내의 기여도도 코딱지만큼 있었기에 저라고 아예 섭섭하게 주고 쫓아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가 막판에 욕심부리는 꼴을 보니 정말 다 끊어버려야겠더군요. 너, 유진이가 다시는 너 안 보고 산다더라. 그만하면 네 주제에 지금 어떤지 알고나 좀 살아. 유진이 결혼할 때 연락도 안 할 거지만 알아내고 찾아올 생각 꿈도 하지 마라. 뭐? 이혼하고 받은 돈이 없어서 거지같이 살아? 너는 늘 그렇게 입에 불만만 갖고 살고 고마운 줄을 모르는 인간이야. 네 말대로 계속 거지같이 살아.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다 소문내버리고 그 새끼 마누라한테도 내가 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런 말까지 하고 윽박 지르고 싶지 않았지만 참 슬프게도 제가 너무 잘 아는 아내는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지 맘대로 하고 사는 여자거든요. 아무튼 딸과 아들만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애들에게 미안할 뿐이에요. 마음 착한 딸은 그렇게 제 걱정만 하지만요. 아빠, 나는 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나랑 엄마는 부모 자식이니 그렇다 치지만 아빠랑 엄마는 남녀 관계인 거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어. 오빠도 별말 안 해. 원래 집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아빠, 너무 우리 눈치 보지 마. 나는 아빠 응원할게. 이런 딸의 말 맞다나 딸이야 사실 지 엄마랑 어찌 지내던지 제가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다만 다시는 전 아내와 엮이고 싶지 않은 기분입니다. 이후로 저는 무던히 딸과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이 되어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게 많이 두려웠지만 그렇게 못 살 길은 아니라는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몇 달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또 직접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는 남편과 옛날부터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당시는 같은 반 2년 연속이었다는 것 외엔 특별히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동창회에서 만나 번호 주고받은 다음부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고 그저 친구 사이였기에 관계가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저는 일찍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장 노릇을 하며 가정을 지탱해 오셨고요.
그런 저희 엄마가 저 성인 된 이후로 몇 번 아프셨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큰 수술을 받게 되시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저랑 여동생 둘뿐인데 저희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인데 엄마까지 잃게 되면 그 상실감을 어쩌나 싶었네요.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엄마의 오락가락하는 투병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을 좀 앓게 됐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나와 자취하게 되면서 그런 게 더 심해졌고요. 이 시기에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던 날, 퇴근하고 나서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고등학교 동창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고 너무 아둔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확인했더니 임신이었어요. 완전 초기였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복잡한 와중에도 낫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도 그렇지만 특히 임신, 아이를 벌써 낳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임신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함부로 말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뱃속의 생명을 떠나보내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불찰이 빚어낸 결과물을 지워낸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을 때 변수가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의 건강이 악화된 거요. 집에서 쓰러지셨고 여동생이 구급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일하다가 전화 받았는데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 있죠? 이제는 정말 이별의 때가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요. 붙잡을 수 없이 정말로 엄마가 저희 자매의 곁을 떠나실 것 같단 그런 예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딸들 중 하나라도 결혼하는 거 보고 나서 떠나고 싶었는데. 남은 명이 길지 않다는 병원의 확인 사살에 엄마가 은근한 속마음을 내비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남편에게 우리 결혼하는 거 어떻겠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전 임신에 기뻐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만 하고 있던 남편은 제 말에 크게 반색하면서 바로 하자고 나서줬어요. 먼저 저희 엄마한테 가서 둘이 인사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혼전 임신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며 저희 보고 이왕 그렇게 된 거 건실하게 가정 잘 꾸려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의 컨디션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상견례도 아주 간단한 식사 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부친이 안 계시거든요. 저도 사별한 그 아픔을 잘 알기에 더욱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제가 뒷바라지 잘하면서 시어미 노릇에 힘쓸게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내비친 시모의 진심에 저도 감동받았던 것이었죠. 남편의 위로 나이 차이 꽤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결혼했고 애가 벌써 둘이에요. 이 아주버님을 포함해 집안 사람들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건 납품하는 공장 정도라면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거래처들이 탄탄하기에 공급면에서 활발하고 수익이 잘 나는 회사입니다. 남편의 직장이 저보다 별로지만 제가 그걸 크게 신경 안 썼던 이유, 그리고 남편이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었죠. 여차하면 자기 가족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가족끼리 일하는 거 불편할까봐 다른 회사를 취업했지만 믿는 구석으로 남겨둔 겁니다. 시댁에는 원래 아주버님네도 같이 살았는데 큰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분가를 했어요.
결정은 미리 났는데 이사 나가신 것은 저희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시댁의 방들이 남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모는 은근히 저희가 들어와 살길 바라더군요. 빠른 시일 안에 집 구하기도 까다로웠고 급한 대로 월세로 들어가자니 그것도 아까웠고 그래서 천천히 매물도 볼 겸 시댁에 들어가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잠깐 지내다가 집 구하는 대로 나갈게요. 아니, 꼭 그럴 것도 없다. 애 낳고 몸 풀 때까지 있으면 더 좋지. 집이 넓긴 해도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아파트와 신축 빌라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약간 낯선 주거 환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초장부터 시모와 시댁 생활이라니 일단 마음가짐부터 잡는 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얼마만큼만 살다가 나가겠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놓으려 했는데 시모가 저희한테 대놓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진 상상도 못한 시모의 놀라운 면에 대해서 전 서서히 알게 되었는데요. 진짜 이런적으로는 생각도 못했던지라 너무 당황했어요. 시모가 미신 타령을 오지게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냥 연세에 비해 옛날 풍습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그런 걸 입에 달고 사는 것에 점점 놀라게 돼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미신을 좋아한다기보단 이건 좀 경우가 다른데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엄마 어렸을 적에 신내림 받을 뻔했다고 하더라. 여차하면 무당될 뻔했다 그랬어. 웬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남편이 전부터 지갑 안에 무슨 부적 같은 걸 접어서 넣어 다니는 걸 몇 번 보긴 했었어요. 얇은 비닐 같은 데다가 부적 접은 걸 넣어서 지갑 구석에 아주 고이고이 구겨넣은 것이었죠. 제가 호기심에 이게 뭐냐면서 만지면 정색하면서 다시 넣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댁, 시모와 연관이 있었을 줄이야. 전혀 예상 못한 부분이라서 당황스럽고 살짝 소름 끼쳤어요. 딱 보면은 몸의 기운이 어지러이 돌아다니는 게 들어오는구나. 네? 제가 예전에 빈혈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가끔 어지럽긴 했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역시나. 몸이 허약하고 기운이 좋지 않으니 뱃속 아가 위해서라도 너는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지내야 한다. 제가 초반에 멋모르고 시모의 말을 어설프게 받아준 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 기운이 태아가 성장하는 걸 방해한다나, 잘 크게 하고 있질 않는다나 하면서 그 흐름을 뚫기 위해서는 제가 시댁에서 살아야 한대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시모는 저희가 아이 낳을 때까지는 무조건 분가를 해선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귀한 손자는 이 시어미가 지킬 테니까 아무 염려 말어. 아직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은 제 배를 보면서 시모가 그러길래 흠칫했었네요. 어머니, 아직 병원에서 성별 확인이 안 돼서요.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요. 이미 다 보이는 것을 뭐하러 의심하려 들어? 내 손자 건실한 거 이미 내 눈엔 다 보여.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헷갈리면서도 몸에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원체 그런 무속신앙 쪽에 일절 신념이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모가 저를 보면서 눈 개슴츠레 뜨고 뭔가를 가늠하려는 듯 신용할 때마다 몹시 당황스럽기만 할 뿐 제가 신기에 짓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모는 내심 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쫄기를 바란 눈치였는데 그런 효과를 보는 일은 없었죠. 난데없이 신기 어쩌고 하면서 미신 타령하는 시모를 만난 탓에 속으로 열불 터지는 일이야 매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고부 갈등이라 친다면 감내하지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시모의 말에 네, 예 거리면서 참았어요. 시모가 펼쳐대는 미실론에 짓눌린 남편의 도움을 받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기에 혼자 알아서 시댁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아주버님네도 아주 똑같더라고요. 미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시모의 말을 아주 잘 따르고 있었어요. 가족회사가 그만큼 큰 것도 시모의 덕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전 솔직히 속으로 자잘한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만큼의 불순한 덕을 봤기 때문에 회사 매출이 뛴 것은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지만 겉으로는 내색 않았습니다. 다들 시모를 추켜 세우는데 저만 다르게 이빠른 소리 해봤자 이방인의 헛소리일 뿐일 테니까요.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온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의 주일학교 몇 번 나가본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사, 차례,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행사 없는 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라는 걸 왜 꼭 밤늦게 해야 하나요? 밤 10시 넘어서 음식에다 대고 절하는 걸 보고 있자면 저절로 멘붕이 왔어요. 입덧 때문에 음식 안 먹는다고 하니까 저보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안 먹는다고 유난 떤다면서 은근히 시모가 저를 타박했죠. 한 번은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신기가 있는 건 맞아? 왜 모두 어머니 말씀을 떠받들 듯 하는 거야? 야, 당연하지. 우리 가족들이 괜히 그러겠어? 엄마, 예지몽 진짜 잘 꾸셔. 촉도 좋으시고. 전에 신전 보러 친구분이랑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 무당이 엄마 보고 그랬대.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뭐? 그게 정말이야? 신기에 의존하고 살면 귀신 자주 본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무당이 그랬대. 그래서 그 뒤로 일부러 무관심하게 사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왜 그런 사람이 저희 시모인 건지. 진작 알았다면 저의 선택이 달라졌을 거란 생각에 착잡했습니다. 제가 괴상한 이면을 지닌 시모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신혼생활을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희 엄마는 상태가 그래도 평탄한 정도였는데요. 나빠지는 건 한순간이었나 봐요. 그 전날에도 엄마를 보고 왔었는데, 그리고 당일 아침에도 엄마랑 통화를 했었는데, 점심 먹고 가볍게 뒷산 산책을 다녀오자마자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너무 울지 말고 금방 갈 테니까 잘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여동생을 달래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실 감각이라는 게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그걸 몰라서 멍하게 있었죠. 옷 갈아입고 짐 챙겨야겠다 싶어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있던 시모가 저를 보고 놀라서 달려왔고요. 어머니, 저희 엄마 좀 전에 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요. 눈물이 속절없이 쏟아지는데 말은 해야 하니까 희극대면서 숨을 얼마나 힘들게 참았는지 모릅니다.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며 제 등을 오래 쓸어내려줬어요. 슬슬 진정하고 나갈 채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알고 있었다. 오늘 꿈자리가 영 사나워서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을 할까 말까 너댓 번은 망설였는데 에휴, 역시나 이렇게 됐구나. 너무 안 된 일이지만 장례식장은 오늘 안 갔으면 좋겠구나.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현듯 정신이 들어서 놀란 눈으로 시모를 바라봤네요.
설마 농담이겠지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아주 굳건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요. 장례식에 들어가면 네 뱃속 아가한테 큰 화를 입히는 일이 되는 거야. 너 그래도 갈 수 있겠니? 그 무슨 근거 없는 말씀이세요? 벌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일 하나 때문에 제가 저희 엄마 장례식에 왜 못 가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지금 준비해서 바로 갈 거예요. 시모가 저를 못마땅하게 보는데 전 진짜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얼른 준비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핏 방문 밖에서 시모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게 통화하는 소리였나 봐요. 제가 나오니까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 저한테 오더니 지금 남편이 집으로 오고 있으니 기다렸다가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막상 저에게 닥치니까 너무나도 갑작스레만 느껴지는 엄마의 부고로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장례식장에 가서 엄마의 영정 앞에 가보면 알 것 같은 기분이었죠. 울고 났더니 벌써 머리도 아프고 해서 혼자 택시 타고 출발하고 싶었는데 주말 한가할 때 가족 회사 둘러보러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시모 연락에 급히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너 혼자 온 걸 보면 사돈께서 얼마나 쓸쓸하시겠니? 결혼한 사위를 달고 와야 사돈께서도 흐뭇하게 보실 거다. 시모가 또 헛소리를 했지만 그럴듯하게 절 설득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 거죠. 혹시 지체되면 제가 혼자 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꽤나 금방 왔습니다. 아휴,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남편이 대뜸 저를 와라 끌어안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절 위로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저도 다시 눈물이 났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주 등신 같았죠. 남편 옷을 미리 챙겨 꺼내놨기 때문에 얼른 갈아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온 남편이 제가 아니라 시모 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저도 시모를 쳐다보는데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시모가 제 팔을 꽉 잡더니 부엌으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거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래된 단독주택이긴 해도 일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신식이었는데요. 부엌 안에 딸려있는 다용도실은 옛날 집 구역처럼 생겼어요. 다용도실을 열면 다시 그 안에 또 공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문고리로 걸어 잠그는 넓은 수납 공간이었어요. 시모가 그 나무로 된 문을 열기에 느낌이 쎄해서 힘껏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순간 충격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바로 뒤에 서 있던 겁니다. 마구 발버둥 치는 저를 그 수납 공간 안으로 밀어넣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둘이 합심해 저를 그 안으로 내팽개치고는 단박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에 의해 순식간에 감금이 된 것이었어요. 이거 무슨 짓이야? 열어요! 당장 안 열어! 미안해. 엄마가 지금 너무 확고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네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애가 잘못된다잖아. 그런데 어떡해. 이게 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니까 네가 잠깐만 참고 있어주라. 장모님 보내드리는 건 내가 잘하고 올게. 어? 나 믿어주라. 문에다 대고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정말이지 정신줄을 놓아버릴 뻔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는 것인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분노로 헛웃음을 흘리며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리는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나와서 안 것이었지만 시모는 그 문 앞에 무거운 식탁 의자를 끌어와서 갖다 놨더라고요. 무게 때문이라도 더욱 열지 못하도록 말이죠.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요? 신고할 거야. 나 경찰에 다 신고할 거니까 지금 빨리 열어요, 당장. 내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 가다가 죽더라도 그건 내 운명이라고요. 자기 낳아준 엄마 가는 길에 딸이 못 가는 게 말이 돼요, 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없겠지. 깊은 뜻까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따르면 돼. 시모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용도실에 긴 통창이 연결된 탓에 제가 갇힌 좁은 공간 안에도 창문은 있었지만 빛이 들어오고 밖을 볼 수만 있을 뿐 그걸 열 순 없었어요. 통유리였으니까요. 그 두꺼운 것을 깰 수도 없었죠.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열어주는 것뿐이었고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으니 저는 시모를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병사는 안 챙겨도 조사는 챙긴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사회 통념이고요. 기본 예의인 겁니다. 하물며 저는 저희 친엄마 장례식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못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자식된 도리 하나만 지키게 해주세요. 이건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갔다가는 뱃속에 필히 전염병을 달고 올 것이니. 뱃속 아가는 그렇게 되면 세상 빛을 못 보고 말어. 나는 시어머니 된 도리를 지켜야겠다. 내 손자 내가 지켜야지. 저는 그 좁은 공간의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기우는 것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감각을 맛보았어요. 정말로 이것이 현실인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넋이 나간 웃음만 흘려댔네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속 신앙 그런 거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선 아무런 확신도 없어요. 단지 부모 장례식에 자식이 갈 수 없는 이런 형태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가면 불길하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건 그 수준을 뛰어넘어 미친 짓이었어요. 배가 아프다고, 태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연기까지 해보았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께서 길을 잘 떠나실 수 있도록 내가 노잣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어라. 그 강한 신념을 꺾기란 저에겐 무리였어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달려가지 못한 채 다용도실의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구하러 온 손길이 있었어요. 바로 출발한다더니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은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여동생이 직접 와준 것이었습니다. 벨소리 저기서 들리는데? 뭐야, 이거 저희 언니 폰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언니 어디 있냐고요? 언니! 목청 큰 제 동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문을 두들겼고 저는 금세 발견되었습니다. 의자를 치우고 잠긴 문을 열어준 건 여동생의 남자친구였는데 저를 보고서는 진짜 화난 표정이 되어서 분노를 꽉 누르더라고요. 여동생은 시모랑 엄청난 설전을 벌여댔네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몸이 안 좋아 못 왔다고 저희 남편이 그랬다는데 그걸 듣고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암만 해도 의심스러웠대요. 거기다가 저희 외숙모께서 저희 시댁 미신 믿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동생이 촉이 온 겁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갑자기 연락까지 안 되는 건 너무 수상하다고 결론 내리고 남자친구와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망이 나도 이렇게 나셔서 이딴 추잡한 생각을 하시지? 혈기 넘친 여동생이 시모에게 거의 들이받을 듯이 난리치며 따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말려야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있는 것과 동시에 지쳐있기도 했고 장례식장에 무사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시모가 끝까지 뻔뻔하게 저보고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모든 걸 다 그르치게 된다면서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신발 신고 나가려는 저를 잡아 끌려고 해서 동생의 남자친구가 막아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엄마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동생의 어마어마한 쌍욕을 배경소리 삼았네요.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니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효녀가 된 심정으로 조용히 들어가 엄마에게 인사를 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져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작에 먼저 출발했던 남편은 어디 있나 했더니 저기 구석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제가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저를 보고서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그냥 가라고 했어요. 집에 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려 했지만 동생이 뺨을 후려쳤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해졌어요. 발인까지 남편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혼 유지할 생각 따윈 없었고 여동생도 100번 1000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가봤어요. 그런데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네요. 뱃속의 태아 성별이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모 특유의 그 의기양양한 낯짝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런데 의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많이 조심하면서 지내셔야 할 시기라고 넌지시 언지를 주더군요. 상태가 나빴던 겁니다. 병원 다녀와서 컨디션이 계속 바닥을 쳤어요. 복통도 있었고요. 시모는 끝내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라던데요.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게 운명이 바뀌었나 보구나. 기운이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손자가 맞다고 주장하더니만 밝혀진 사실에 당황해서 횡설수설한 것이 다였죠. 남편에게는 갈라서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한 순서였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야? 무섭게 왜 이래? 무서운 건 너네 집안이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내. 다음 주에 병원 가보면 결판 나겠지만 제 몸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뱃속의 작은 태아 무사히 출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요. 그래도 시모가 이거 하나 맞췄네요.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가 안 태어날 거란 거요. 그놈의 가족회사, 남편의 믿을 구석, 그거 제가 나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분량 내놓고 은폐한 채 서류 조작해서 납품하기를 수차례. 그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 비해 거래처가 훨씬 큰 곳이라서 이런 건수가 있다면 더 이상 이딴 곳과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가지고 있는 증거, 미약하게 보이지 않도록 머리 잘 써서 현명하게 결과물 낼 거예요. 제 스스로 꼬아버린 팔자, 제가 알아서 패야죠. 다신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동생의 언니이자 집안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좀 서늘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서 계속 사연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보시라고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젊고 앞길이 창창했던 부모님은 저를 낳고 3년 정도는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고 할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원래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추석에 시골에 왔다가 3살 된 저를 잠시 할머니께 맡겨두고서 두 분이 차를 타고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덜렁 저만 남아 고아가 되어버린 거였죠. 할머니는 지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 친가는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개천용처럼 그래도 잘 자라나서 돈을 벌어 친가를 도와주려 하시던 때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셨던 거였죠. 아버지의 교육비를 대느라 친가는 빚까지 지고 있었는데 고시 공부를 끝내고 합격한 후 연수원까지 나와 앞날이 창창하던 때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가는 무척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는 형제가 계셨지만 그분도 일찍 돌아가셔서 친가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저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귀하게 기른 잘 자란 자식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망해버리고 나자 삶의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손주라고 하나 있는 걸 남기고 갔으니 절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절 기르게 되었을 때 할머니 연세가 50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연세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어린 아기를 기르게 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부모 없다고 다른 애들에게 꿀리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따뜻한 밥을 해먹이려 애쓰셨죠.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도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라 노화도 빨리 왔고 병환도 있으셨죠. 그래서 저 나이 7살이 채 되기도 전에 할머니와 단둘이 시골집에 남게 되었어요. 원래 집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할머니 두 사람이 간신히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촌에서 할머니는 저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보내면서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누가 부모 없다고 놀리거들랑 꼭 할미한테 말해라. 할미가 꼭 혼내주러 쫓아가마.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혼내줄 수 있어요. 아니야. 누구라도 너 서름 주는 사람 있으면 말해라. 내가 선생님이라도 혼구멍을 내줄 거니까. 할머니는 가난하고 늙으셨지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덕분에 아무런 구김살 없이 자라날 수 있었죠. 비록 먹고 사는 건 충분치 않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이 덜 먹고라도 저한테 충분하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너 고등학교는 저기 도시로 가야 한다. 네? 할머니, 하지만 거기 가면 저 집에서 못 다녀요. 그래도 가야 한다. 자고로 사람은 큰 물에 가서 놀고 배워야 하는 거다. 알겠니? 할머니는 중학교 졸업하는 저를 도시고등학교로 보내셨어요. 당시 우리 고향에서 한참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나가야 했던 지방 소도시에는 먼 친척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얻어서 살았죠. 겨우 고등학생인 제가 감당하긴 힘든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완고하셨습니다. 꼭 잘 배워서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너 한몫 해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깨인 사람이 되라는 거다. 할머니는 제게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하진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리 머리가 좋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리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넓은 물에 있어야 한다. 사람은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네 아버지도 안 나가려는 거 내가 계속 밀어내서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내 새끼. 주말마다 고향 친가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저를 항상 꽉 안아주시곤 했어요. 토요일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한참 달려서 돌아가면 할머니가 그 살림에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진수성찬을 해두시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정말 맛있게 먹고 할머니한테 용돈을 좀 더 달라고 조르곤 했죠. 할머니는 좀 난처해 하셨지만 제가 조르면 바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어 제게 주셨어요. 그 용돈은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아마 그 돈이 할머니의 약값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아마 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2학년이 되어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은 좀 나이 먹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반 친구들에게 가족에 대해 적어내라고 종이를 나눠줬죠. 종이에는 어머니, 아버지 성함, 아버지 직업, 살고 있는 곳 등을 적어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성함과 이미 돌아가셨음을 적고 살고 있는 곳은 먼 친척네라고 적었죠. 담임 선생님은 그걸 받아들더니 몇몇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 짝이 그러더군요. 쟤네들 되게 부잣집 애들인데. 쟤는 아빠가 의사고, 쟤는 같은 학교 선생님이고, 쟤는 엄마가 무슨 큰 갈비집 한대. 아, 그래?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해맑은 성격의 아이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러운 눈으로 그 애들을 바라보았죠. 그 감정은 그저 집에 가는 길 떡볶이에다가 순대도 먹을 수 있는 애들이라 좋겠다는 것 정도였어요. 저는 떡볶이만 먹기에도 용돈이 모자라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담임 선생님은 확실하게 친구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아가 우리 반에서 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욱 홀대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청소당번 같은 걸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저를 불렀어요. 우리 영수는 집에 가도 부모님이 안 기다리시잖아. 청소 마저 하고 가도 되지? 선생님이 믿는다. 처음 몇 번은 저도 그냥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지 싶은 순간이 오더군요. 게다가 청소 당번을 절 시킬 때 원래 청소 당번을 잘 살펴보니 그 잘 사는 집 애들이었어요. 마냥 순진하기만 했던 저도 이건 차별 대우받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수가 청소하자. 불만 없지? 선생님, 저 그저께도 제가 청소했는데. 하루 더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지? 힘들지도 않고 어차피 집에 가봐야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그건... 부모님 안 계시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집에 빨리 가려고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제야 아, 내가 고아구나. 부모님 없는 애구나 싶은 생각이 뼛속 깊이 각인되더군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는데 꾹 참았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하고 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죠. 친척 아주머니는 제가 오자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가서 밥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셨고 저는 평소와는 달리 기가 죽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왜 이리 할머니가 보고 싶던지요. 저는 원래 토요일에 학교 오전 수업이 끝나고서 우리 집으로 가곤 했는데 그날은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후 시간이었지만 저는 집에서 나와 곧장 우리 시골집으로 가는 버스를 잡아탔습니다. 진짜 막무가내로 갔어요. 가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해는 저물고 날이 추워졌죠. 서러웠지만 할머니를 못 보는 지금 상황이 더 서러워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기어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에 도착해서 저는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
어? 아니, 영수야, 너 오늘 어쩐 일이냐? 할머니는 혼자서 작은 개다리 소반에 저녁을 차려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오면 할머니는 언제나 반찬을 5가지 이상 내어주셔서 이런 밥상이 너무 놀라웠어요. 찬밥에다 간장, 김 1가지를 넣고 드시고 계셨거든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유, 왜 그러는 게야? 아니, 왜 이리 일찍 왔어? 너 내일 오전 수업 있지 않니? 할머니, 할머니. 아니, 얘가 대체... 저는 선생님에 대한 말을 할머니께 토로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밥상을 보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진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거기에 걱정을 더 얹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니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1년 뒤 고3 때 저는 수능시험을 그럭저럭 볼 수 있었어요.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라서 간신히 인서울대학 정도는 갈 수 있었죠. 저는 수능을 보고서 시골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대학 합격 소식을 알게 되고 신나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벙벙 뛰었습니다. 아유, 내 새끼가 서울 가는구나. 그래, 너희 아버지도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었다. 너도 그래야 하는 거야. 할머니는 뿌듯하게 웃으며 저를 마주 안아 주셨어요. 할머니의 그 웃음이 어찌나 따스하고 부드럽던지 저는 대학 합격보다도 할머니의 그 웃음이 더 좋았었죠.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일할 필요 없다고 돈 대주신다고 했지만 어릴 때처럼 할머니한테 완전히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용돈도 쓰기 시작했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군대까지 다녀오는 동에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너무 바쁜 생활을 하는 통에 시골에는 1년에 한 번도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이 저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많이 희석되었고 너무 바쁜 나머지 할머니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7년이 지나는 사이 할머니는 시골에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혼자 논일 밭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지셨고 그러다 보니 밥을 해먹을 쌀조차 사기가 참 힘들어지셨던 거였죠. 전 그것도 모른 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주 소박하면서 사랑스러운 친구였어요. 저와는 달리 부모님 2분 모두 계신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난 친구라서 심성이 무척 곱고 부드러웠죠. 저같이 모자란 사람한테 이런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꿈만 같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취업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장학금을 받았지만 취업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게 필요한 법이죠. 친구들이 얼마나 4년 동안 열심히 스펙 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제가 정말 내놓을 게 없는 수준이었어요. 난 진짜 그동안 뭐 했지? 오빠는 열심히 살았잖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는 제 곁에 머무르면서 계속 제게 조언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사정도 다 알고 있었고 제게 할머니 한 분이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제가 그런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라났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해주곤 했죠. 시간이 정말 한참 걸리긴 했지만 전 결국 1년 뒤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여자친구도 졸업했고 우리는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죠.
저희는 시골로 내려가서 할머니도 뵙고 상견례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골 내려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군요. 여자친구는 제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달려내려간 시골에서 할머니를 뵙고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오빠하고 닮으셨어요, 할머님. 아이고, 그래? 아유, 세상에.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쁜 아내감을 데려오다니. 넌 너무 예쁘구나, 정말. 그때 당시 벌써 70이 훌쩍 넘었던 할머니는 여자친구 손을 잡고는 정말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랜만에 뵌 할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몸도 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친손녀처럼 살갑게 할머니를 대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대체 무슨 복이 있어 저런 여자친구를 얻게 되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 따로 불러서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고 착하다며 무척 기뻐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상견례를 위해 할머니가 애써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려운 사돈어른들 뵙는다고 얼굴에 분칠도 하셨고 안 하던 염색까지도 하셨죠. 내 하나뿐인 손주의 사돈 되실 양반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봐야지. 그러면서 오셨는데 전 오히려 할머니의 붉게 칠한 입술이나 흰 분칠이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아픈 몸 이끌고 올라오신 할머니에게 생각한 게 고작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할머니께도 성심성의껏 대해주셨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찍어내면서 기뻐하셨죠. 에휴,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야. 이제 너한테도 믿을 만한 가족들이 생기는 거구나. 저희 장인하고 장모님 좋으시죠? 그래, 더할 나위가 없다. 잘 살아라, 내 새끼.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는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쭉 거의 싸우지도 않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할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단 핑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늙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바쁘니까 그리고 늙으실 나이가 되었으니까 라는 핑계로 저는 무심하게 지내던 차였습니다. 예, 영수야. 예,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가정을 따로 이루고 나니 할머니와 전화하는 것조차도 어딘가 서먹하고 남한테 말하는 것 같아졌죠. 사실 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이었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가 제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네? 병원이요? 그래. 내가 좀 그렇구나. 몸이 조금 안 좋아. 몸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할머니는 말씀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계속 캐물었고 결국 무척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밤에 자꾸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았다. 밤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다녔대. 그런데 난 기억을 못하더구나. 너무 이상하고 게다가 건망증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읍내 보건소에 다녀왔다. 보건소에서 뭐래요? 할머니는 한참이나 말을 못 꺼내다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휴,
치매라고 했다. 치매요? 그래, 치매 초기라더라. 지금은 괜찮아도 조금 지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고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저는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치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병이었죠.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서 우리 가족을 위한 단란한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의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죠. 네가 신경 쓸 건 없다. 아니, 병원 알아봐주는 것도 네가 힘들겠지만 내가 도무지 알아볼 곳이 없잖니. 할머니, 조금만 알아봐 주렴. 미안하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할머니의 목소리에선 힘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때 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기의 앞에 놓인 운명에 속이 답답해졌죠. 저는 일단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병원만 좋은 곳 알아보면 될 것 같아. 할머니 사는 쪽 도시병원 알려드려야지 뭐. 어떻게 그래? 병원은 서울이 좋아. 서울에서 다니는 동안에라도 우리 집에 계셔야지. 자기 지금 배가 이렇게 부른데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 말도 안 되지. 아, 혹시 출산한 다음에 할머니가 오히려 고생하시려나? 보통 출산한 뒤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산후조리를 거들어주시고 게다가 저희 할머니 성격이라면 손주 며느리 출산 후에 모든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내는 고민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초기면 사실 오히려 우리 집에 오셔서 일하려고 애쓰실 수도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나 아기 낳고 좀 여유 생기면 꼭 할머니 집으로 모셔야 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직후에는 아이를 케어하느라 바쁠 것이고 그 후에는 자라나는 아이 교육비며 이런저런 비용에다가 애 유치원이며 학교 때문에 사실상 할머니를 모시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었죠. 그 후 저는 지방 도시에 할머니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드렸어요. 서울 병원에 오시면 좋겠지만 저희 사정상 작은 방 구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 크긴 하더라고요. 일단 할머니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매 상태가 그리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심한 채로 할머니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신경을 쏟았어요. 곧 아이가 태어났고 이래저래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아내는 젊은 만큼 쉽게 조리를 마치고 몸도 괜찮았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예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세월이 흐르더군요. 눈만 깜짝한 것 같은데 아이는 100일이 지났고 금세 돌이 되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는 어느새 작은 가방을 메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 열심히 벌고 모아서 자그마한 집을 사서 살고 있었죠. 할머니께는 간혹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1년에 2번 정도 설과 추석에 내려갔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이제 힘들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그냥 밖에서 밥만 먹자 하시면서 내려갈 때마다 식사만 한 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볼 때마다 어떠시냐고 여쭤봤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진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고향 촌의 순경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 저 할머님이 지금 치매가 심하셔서 자꾸 밤에 걸어다니고 다른 집 들어가서 폐를 끼치셔서요. 어떻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드립니다. 네? 할머님이 손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민원을 무시하기가 힘들어서요. 아시죠? 이장님한테 번호 받아서 연락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나빠졌으리라곤 상상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전 바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아유, 아니다. 너, 나 신경 쓸 거 없어. 너희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을 텐데, 이 늙은이한테 무슨 신경이야. 하지만 할머니, 그렇다고 그렇게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면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너희한테 패 끼칠 수 없다. 저는 연락 왔던 순경한테 보건소며 동사무소 직원이며 연락처를 받아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느 정도 할머니의 상태를 알겠더군요. 평소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시시때때로 정신을 놓고서 왼발로 다니시고 추운 밤에 밖을 돌다가 얼어 죽을 뻔하기도 하셨고 하여튼 혼자 계실 순 없는 상태인 듯 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는 자그마한 집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었고 아이도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애쓰고 있었지만 거기에 할머니 케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았죠. 전 일단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요양원이 맞는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었죠. 하지만 저희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보지도 못하고 요양원이라니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혼자 눈물을 참으면서 꾹 참다가 결국 저녁 때 퇴근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치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아내의 표정이 안타까움과 어두움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사정에 모실 순 없잖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 거야. 그리고 우리 애도 그렇고. 오빠, 이건 아니지. 아니야. 사실 우리 사정 빠듯하잖아. 할머니 모시면서 병원비 다 대고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못 모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정색했습니다. 그 착한 아내가 그렇게 정색하는 걸 그때 처음 봤던 것 같네요. 오빠,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을 거 조금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조금 덜 사고 해서 모시면 되지. 자기야, 하지만 어떤 할머니인데 요양원에 보내자니. 난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저보다도 훨씬 할머니를 생각하는, 저보다 훨씬 성숙한 아내를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앞섰던 거였죠. 할머니가 절 어떻게 키우셨는데, 사실 그걸 생각하면 저는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할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걸 외면하려 했던 저를 아내는 엄하게 꾸짖어 주었던 거였죠. 오빠, 모셔오자. 당장 다음 주에.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였던지요. 그리고 그 후 저희는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꼭 모시고 싶다고 아내가 나서서 설득하자 결국 고집을 꺾고 오셨죠.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아내를 잘 두어 결국 그 점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